그렇게 해서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여전히 영국 동인도 회사는 항상 네덜란드 당시만 해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쫓아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름이 같죠.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영국 동인도 회사는 서로 라이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동반자 역할도 합니다. 어차피 구성원들은 다 바닷사람들이었죠. 해적들이었죠. 네. 그래서 뭐 서로 경쟁도 때로는 경쟁도 하고 때로는 협력도 하면서 이제 무역권을 서로 나누어 갖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암보니 학살 사건이죠. 1623년에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만 해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서로 이제 합병을 하기 위한 그러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그 중간에 그 와중에 이 암보니 학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암보니아라는 지역, 그러니까 말라카 협 쪽에 있는 암보니아라는 섬에 이제 양쪽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양쪽 동인도 회사 쪽과 그러니까 영국 동인도 회사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직원들이 영국 동인도 회사 직원들 납치해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영국은 완전히 그 말라카 옆쪽 동남아시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두구에 대한 그러한 육두구나 정향에 대한 그런 많은 무역권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쫓겨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정향이나 육두구에 비해서 훨씬 더 가격이 낮은 싸구려 향료였던 후추를 재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암보니아 사건이 일어나면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게 커다란 치욕을 입게 되니까 영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호국경 올리버 크롬웰은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의 뜻을 따라서 영국을 강하게 키우겠다. 네, 그리고 강한 영국을 만든 데 있어서 그 중심을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로 삼게 됩니다. 예. 결국은 이제 1651년에 항해 조례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항해 조례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영국 무역은 영국 배로 한정한다 이런 얘기였죠. 여기서 영국 배는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였죠. 네. 이 항해 조례 때문에 영국 동인도 회사는 급속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는 이미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호국경 올리버 크롬웰이 항해 조례를 발표하고 영국 동인도 회사를 키우면서 그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이때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비로소 영국 동인도 회사도 주식회사로 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 주식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사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영국의 런던에 있는 왕실거래소, 당시에 이미 오픈돼서 운영되고 있었던 영국 왕실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영국 동인도 회사 주식이 거래되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영국 왕실거래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만들었죠. 네, 만들어서 1665년부터 이제 그 시티 오브 런던 안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원래 모델은 거래소의 모델은 벨기에의 안트워프 거래소였습니다. 1530년에. 이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거래됐어요. 뭐 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뭐 현물들이 거래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여기에 당연히 주식이 거래 품목으로 당연히 생각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영국 왕실 거래소에서는 주식이 거래되질 못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주식이 거래되던 곳은 그 시티 오브 런던에 있던 조나단 커피 하우스였어요. 그럼 왜 주식이 그 왕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못했는가? 이유는 너무 시끄럽다는 거였습니다. 네,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 제가 거기 그 당시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시끄러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 경매 방식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다. 그래서 쫓겨나서
옆에 있는 그 건물 옆에 있는 조나단 커피 하우스의 딜러들이 주식 딜러들이 모여서 주식 거래를 하게 됩니다. 처음은 굉장히 미약했죠. 그리고 사실은 당시만 해도 그렇게 거래할 만한 주식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1765년에 와튼이 증기기관을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기기관이라는 새로운 동력이 거의 모든 산업에 사용이 되게 되죠. 그리고 방직기기 같은 거 사용이 됐죠. 그리고 1829년에 스티븐슨이 만들어낸 제시한 증기기관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철도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의 발명과 증기기관차라는 철도라는 물류의 물류 시스템의 이제 발전으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영국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회사법입니다. 회사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7명만 모이면 누구나 회사를 차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데? 그전까지는 회사를 차리게 되면은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당시 회사는, 이전까지 회사는 허가제였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가 여왕이 특별히 낸 특허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전까지 회사는 정부가 허가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회사법은 등록자가 된 겁니다. 누구나 등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몇 사람만 모이면 아니면 심지어 혼자서도 회사를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회사를 만드는 절차, 등록으로 만드는 절차가 시작된 것이, 그런 법이 처음 시작된 것이 바로 영국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 1844년부터 65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끊임없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서 지금 회사법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처음엔 주식회사도 있었지만 그다음에 지금 유한회사 이런 법들이 그때 모두 정비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갑자기 생산이 늘어나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들이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산업들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회사를 차리게 되죠. 그것이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맞물린 것이죠. 그렇죠? 실제 산업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혁신과 그리고 그 혁신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제도가 맞물려 돌아가서 영국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조금 더 세월을 돌아가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1665년에 있었던 영국과 네덜란드의 2차 전쟁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국과 네덜란드는 원래 카톨릭에 대항하는 파트너였습니다. 그죠? 해양의 무역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라이벌이었지만 그리고 카톨릭에 대항하는 신교의 대항 세력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해양 전력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30년 전쟁으로 캐톨릭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니까 그때부터 영국과 네덜란드는 서로가 왼수가 돼요. 그래서 서로 싸움을 하죠. 싸움을 했습니다. 2차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마무리가 되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네덜란드가 이제 인도네시아의 룬섬을 할량받습니다. 룬섬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영국으로부터 빼앗고 대신 네덜란드는 영국에게 뉴 암스테르담의 권한을 넘겨주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그냥 원래 있는데 그냥 넘겨준 건 아니고 사실상 이미 당시에는 영국이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지역을 사실상 점령하는 거의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협정에서 그거를 명문화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뉴 암스테르담이 어디냐는 것이죠. 뉴 암스테르담은 어딜까요? 바로 현재 뉴욕이죠. 네, 뉴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뉴욕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융의 중심지 뉴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도 역시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1609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헨리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맨하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름만 뉴 암스테르담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부분을 암스테르담에 있었던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뉴욕으로 갖고 와서 정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융이겠죠. 그리고 조선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당시의 맨하탄 지역의 지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미국 금융업의 대명사,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월스트리트죠. 과연 이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하탄 지역에 있죠. 자, 이 월스트리트가 왜 월스트리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624년에 아까 말한 허드슨이 맨하탄을 처음 발견하고 나서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으로 뉴 암스테르담 지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족이 월론이라는 패밀리였어요. 그래서 원론을 잘 이름을 보시면 월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30명 정도의 가족들이 원룬 패밀리가 이민을 왔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원룬 패밀리라는 그 이름으로부터 월스트리트가 나왔다는 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설은 이제 1640년에 실제로 나무 펜스 월을 맨하탄 남쪽에 세웁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정착을 하고 나서 끊임없이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여기 보시는 이 벽화, 이게 벽화죠. 이 벽화는 당시 월이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되는 그 근처에다가 지하철에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월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월스트리트라고 부른다. 저는 두 가지 얘기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월스트리트는 그렇게 탄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월스트리트의 시작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월스트리트는 당시 금융거래보다는 미국 최초의 노예 거래소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711년에 미국 최초로 노예를 공식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바닷가에 방갈로 같은 그러한 그 건물을 지어놓고 나무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노예들을 놓고 경매를 합니다. 당시에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었던 노예 숫자가 5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노예 거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는 노예 거래한다는 것이 굉장히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당시 대항해 시대에는 노예 거래가 가장 이득이 많이 남는 그러한 무역 아이템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당연히 그 정향이나 육두구였겠죠. 하지만 모든 무역상들이 정향과 육두구를 확보할 수는 없었겠죠. 대부분 특정한 곳에 독점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당시의 그 무역상들은 새로운 지역에 가서 닥치는 대로 당시 원주민들을 납치해다가 다른 곳에서 팔기도 했어요. 파는 걸 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노예들을 수송했는가. 왜냐하면 한 번 운반을 해야 되니까 한 번에 최대한 많은 노예 후보들을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노예들을 실어 날랐다. 이렇게 이거는 기록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노예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매우 비도덕적인 그러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도 많이 죽으니까 이건 여담이지만 하도 많이 노예들이 죽으니까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명보험의 시작은 바로 이 노예들이 죽을 때에 대비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보험입니다. 그 슬픈 얘기죠. 어쨌든 당시 월스트리트는 노예 거래소로 원래 이름을 남겼다. 금융거래가 허브가 되기 이전에는 노예 거래소로 유명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